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뭐죠?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1차 과목이고 40문제죠. 1차 과목은 이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두 과목으로 이제 1차 과목이 구성이 되는데요. 민법도 40문항, 개론도 40문항, 80문제를 과목당 50분씩, 100분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개론하고 민법을 합쳐가지고 두 과목이 전부 평균이 60점이 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과락 없이. 그러니까 40점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민법하고 두 과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개론을 40점 받았다. 그럼 민법을 80점 받으면 평균 60점이니까 합격을 합니다. 근데 개론을 100점을 받았어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개론 100점 받았는데 민법이 30점이다. 그러면 평균은 65점인데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과락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5점까지가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40, 마지노선이 40점 과목당. 그리고 두 과목을 합쳐서 평균 60점이면 합격이에요.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에는 민법이 아주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마찬가지. 민법이 최근에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이 제가 강의하는 개론이라는 과목이 정말 작년하고 올해 할 것 없이 그죠? 너무 좀 난잡해다고 뭐 하여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까다롭게 출제가 돼가지고 이 1차 과목에서 개론 때문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제 과목은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알아서 책임을 져준다. 저를 믿고 그냥 1년만 따라오시면 어떻게든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저한테 의지를 하시면 돼. 제 과목은. 다만 이제 초기에는 이 1차 과목은 두 개가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단기에는 점수를 딸 수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둘 다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2차는 그래도 단기에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대부분 저 암기 위주지만 1차는 원리를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1차는. 그리고 초기에는 민법이란 과목이 어려워요. 개론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초기에. 중반 이후에 개론이 어려워져요. 왜냐? 제 과목은 이게 계산 문제가 25%가 출제됩니다. 25%.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중반 이후에는 이제 계산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갖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숫자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좀 힘들어하고 하시는데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해도 계산 문제가 뭐 거의 25%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실제 1분 안에 여러분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산 문제는 3문항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1분 이상이 걸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접목을 하다 보면은 포기를 해버리고 계산 문제를 그냥 서술형 문제만 풀어서 60점 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산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이론도 못 맞춥니다. 이론이 이 배경이 돼 있어야 계산 문제도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개론에서는 계산 문제도 풀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또 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개론은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쉬운데 민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는 1월부터 하시라 그랬지만 만약에 11, 12월에 이 2달 동안에 앞으로 2달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래서 내가 또 중개사 시작했으니까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야지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 하느냐? 민법 동영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공부가 단계가 다 있어요. 근데 2개월 과정이 계속 순환을 한다 그랬잖아, 그지?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듣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 듣기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어서는 책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냐? 내용을 모르고 용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책을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배우지 않은 내용은 전부 모르는 것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한두 장 있겠지만요. 그 뒤부터는 짜증밖에 안 나요. 읽으면 처음 모르는 것만 나오니까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수업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 듣는 것도 이제 동영상 듣는 거죠. 민법에 추적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 단위 10분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민법 동영상을 듣고요. 빨리 민법의 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법률적 용어를 빨리 익히셔야 돼. 우리 과목이 6과목 중에 학문만, 제 과목만 이게 학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법이에요, 법. 근데 2차 과목 법들은 전부 민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니까 중개사 공부는 과목당 100점 만점이지만 민법은 200점짜리다 이런 마음으로 그죠? 초기에 민법을 정복하면 2차까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어. 근데 초기에 민법이 정복이 안 되고 민법에서 헤매게 되면 중간에 가서 결국 2차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민법을 정복하자. 책상에 딱 써보세요. 민법을 정복하자. 그래서 초기에 민법 시간에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가 용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사 공부는 용어에서 반이 해결됩니다. 용어의 의미만 제대로 파악하면 공부의 반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대부분 용어들은 그죠? 사전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답이 어디에 있느냐? 용어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자꾸 음미를 하면서 그죠? 머릿속에 계속 연상을 해보면 그 용어 속에 답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용어들이 이제 법률 용어들은 한자어잖아요. 그죠? 한문으로 구성되는데 한문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한자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한자를 좀 알면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가 또 한문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용어 해결하는 게 좀 어렵겠지만 그죠? 용어를 자꾸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입에서 맴맴맴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저절 용어가 습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어를 몰라서 좀 답답한 것도 있겠죠.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그죠?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반복되면서 저절로 습득하는 용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어를 몰라도 답답할 필요는 없지만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11, 12월 때는 그죠? 저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그죠? 선의, 악이라는 말을 무진장 많이 들을 겁니다. 그냥 선의의 제3자, 뭐 악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못한다, 뭐 무진장 많이 나올 건데 대부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선의 그러면 좋은 의미고 악의는 나쁜 뜻이고 뭐 이런 건 아니야, 그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 법률적으로. 선의는 내가 모르고 있었다, 몰랐다는 뜻이고요. 악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선의는 좋은 거고 악의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들이 이렇게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주력을 하시고 그리고 과목별로 수업을 들으면서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아 내가 요 단락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느껴봐요. 11, 12월은 그래서 각 단원별로 여기에서 내가 1년간 공부해야 될 게 이런 거구나 이걸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2달 동안 과목별 체계를 잡는데 주력을 하시고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 요 4개월 동안에는 민법 동영상 듣는데 거의 주력을 하셔가지고 물론 1월부터 공부 요령을 알려드리겠죠. 알려드리는데 11, 12월 2달 동안에는 이제 민법은 목요일 날 수업이 있네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요일 수업이 첫 수업이 진행되면 뭐 교수님한테 내가 미리 상의를 했는데 총칙부터 나간다 그러더라고 순서대로. 근데 민법 맨 앞부분 총칙이 가장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제일 먼저 진행되는 거야 수업이. 그러니까 민법 수업 한 2번 듣고 나면 머리가 띵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답답해할 필요는 없고 가급적이면 수업이 끝나면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죠? 법리를 빨리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개월 정도 이렇게 들으면서 의미를 좀 익히셔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잡히잖아요. 말귀가 귀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때 책을 읽어야 글이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책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시간 흡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듣기 위주로 공부를 하고 3, 4, 5월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이 기본서를 여러 번 다 독하셔야 돼요. 이제 기본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12월 말 돼서 나오는데 12월 말에 이제 기본서를 딱 받으시면 1, 2월 2달 동안에 기본서를 가지고 첫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11, 12월은 입문서 가지고 수업을 하고 1, 2월 2달 동안에 이제 강의가 한번 끝나면 3월부터는 이제 강의한 내용에 출치진 것도 있고 필기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서에. 그죠?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중요 포인트를 눈으로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중개사 공부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반복 학습이에요. 우리가 자, 중개사 수험생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그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막 그러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안 돌아서는 거죠. 아,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안 돌아서고 앞만 보고 가면 되겠지. 근데 그게 됩니까? 돌아서게 돼 있다.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린 이유가요.
대부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순발력 떨어지고 하고 기억력이 감퇴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20대는 그럼 뭐 돌아서도 안 잊어먹고 60대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럽니까? 똑같아요. 20대, 50대, 60대 똑같은데요. 내 것으로 체질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는 거야. 그게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그럼 내 것으로 체질화시키는 방법은 뭐야? 수업 듣다가 보면 그죠? 대충 감이 와요. 처음 듣는 내용이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끄떡끄떡 하거든요 다. 1층 계단 내려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근데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니까. 이게 아직 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야? 반복이죠 반복. 꼭 수업 듣는 걸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는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여러 번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서도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 4, 5월 동안에 이 기본서를 이제 한 두세 번 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읽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는 거야, 스스로. 물론 이제 4월 말 되면 과목별 요약집이 다 나와요. 근데 요약집은 각 교수님들이 집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 머리에서 나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 단락을 요약한다는 말은 그 단락의 핵심 부분을 여러분이 꿰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에 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야.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었으면 그 읽은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스스로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요걸 한 달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죠?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으셔야 돼요. 기출 문제.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기출 문제가 65% 이상 반영돼서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는 안 나와요. 기출 문제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똑같이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 변형된 문제를 풀려면 일단 기출 문제에 출제에 대한 유형을 익혀야 될 거 아닙니까? 유형을 익히고 거기에 맞는 응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기출 문제를 먼저 선행해서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만 7, 8을 풀기를 하는 거거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 10월은 마무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각 담당 교수님들이 만들어준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에 길보되는 내용들을 모으는 단계. 이게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겠죠. 그죠? 자, 1년 동안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시험 과목 6과목 중에 학문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학문이죠. 부동산에 관한 학문이 부동산 학이고 그 부동산 학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이다. 말이야. 개괄적 이론. 이 개괄적이라는 말이 포괄적이다 이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영역에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개괄적 이론이니까. 그래서 개론은 정말 참 잡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내용들이 다 이 과목에 수록되어 있고요.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뭐 올해도 그랬지만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는 개론 시험에서 2차 과목 중에 공법 문제가 다섯 문제가 출제됐고 세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정도로 잡학이라고 보시면 돼.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 영역이 방대하니까 좀 너무 여러 가지 영역들을 접하다 보니까 좀 산만한 거는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포인트들만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시면은 학기 기준으로 만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과목이고 1차 과목은 민법하고 개론 두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2월 말 정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1차도 두 과목 중에 전략 과목을 한 과목 선정하셔야 되고 2차도 전략 과목을 한 과목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2차 전략 과목은 다른 과목이 없어요. 중개사법입니다. 2차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공법은 분량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은 수업을 듣는 것으로 쭉 가다 보면 학기 점수까지 나오고 중개사법은 그죠? 두 달만 제대로 딱 하면은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 2차 과목에서는 그냥 고득점을 위한 과목이 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중개법에서 2차 과목은 그냥 전략 과목이 무조건 중개법이야. 그 과목에서 80점을 받으면 2차를 합격하지만 70점 이하로 받으면 합격할 일이 없어요. 응? 중개사법에서 그 아주 범위도 좁고요. 공부할 게 거의 없습니다. 중개법은 그냥 용어 싸움이야. 그냥 토시 싸움. 응? 한단지 할 수 있단지 하여야 한단지 캔이냐 마스터냐 뭐 이런 거 구분하고 그죠.
글이고냐 또는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쉬운 과목입니다. 중개사법. 그러니까 2차 과목은 전략 과목이 중개법이 돼야 되겠고 1차 과목도 둘 중에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되죠. 근데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 사람은 법대에 나와가지고 법을 명확하게 법 체계를 이해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민법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정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실제 민법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점수는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든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 이하로 점수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고득점이 안 나와요. 개론은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 나중에 중반 이후에 가면 계산 문제도 다 접목을 시켜야 되고 하다 보면 괴로운 과목이야. 근데 고득점은 오히려 개론이 쉽습니다. 이론이 어느 정도 접목이 되면 계산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80점 이상 고득점을 하는 거는 개론에서 대부분 고득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저하고 또 제가 개론을 또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개론을 나중에 전략감으로 세워주셔야지. 개론에서 80점을 받으면 민법은 40점을 받아도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으로 개론 과목을 무조건 전략 과목으로 잡고 개론에서 내년에 고득점을 하든 무조건 70점 이상은 반드시 받는다. 그럼 민법 50점만 받아도 되니까 70점이면 그지? 그러니까 1차 과목은 전략 과목을 개론 이거 딱 잡아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크게는 이제 1편 2편 3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편이 총론이고 2편이 강론 그리고 3편이 감정평가론 이렇게 3개 편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세분을 하면은 이 강론이 여러 가지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경제론입니다. 물론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 경기 변동 이론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론이고 여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입지 이론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이 정책론이고 4장이 이제 투자론 5장이 금융론 그 6장이 개발관리 마케팅 이론 이게 상당히 이 강론은 여러 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세분하면 한 8개 편으로 나눌 수 있거든. 총론, 그 다음에 강론의 6개 파트,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총론 부분은 그다지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쉽게 점수를 딸 수 있고 보통 한 3문항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론에서 이제 대부분 모든 게 강론에 다 수록되어 있겠죠. 그죠? 경제론이 보통 6개에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요 공급 이론. 이게 보통 한 5문항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장론은 5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네. 정책론이 4개 아니면 5문항 정도고 그리고 투자론은 7개에서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상당히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많은 출제 범위를 보이는 데가 투자론이죠. 그리고 금융론은 5문항 정도 이것도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개발관리 마케팅 이론이 4개 아니면 5개 정도입니다. 감정평가론은 6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한 개가 덜 나오기도 하고 더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영역들이 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다룬 적이 없는 영역들 아니겠어요? 처음 접하는 영역들인데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듣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을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수업 내용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수업만 들으면 어느 정도 다 점수를 땁니다. 근데 수업 듣는 거 외적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를 딸 수 없는 파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파트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인데 요 감정평가로는 전문 영역이죠. 전문 영역. 그죠? 감정평가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니까 용어들도 생소한 데다가 원리도 아주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2번 정도 수업을 들어도 머리만 띵하지 그지? 뭐 아예 접목 자체가 안 됩니다. 상당히 난해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6문제 좀 또 어떤 애는 7문제도 출제되고 하는데 이걸 포기하고
개론이라는 과목은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습득하셔야 돼. 뭐 어려워서 포기한다 하는 순간 그냥 불합격이야. 그리고 이제 40문제 중에서도 계산 문제도 이 계산 문제가 8개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이걸 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분에서 25%인데 그죠? 40문항에서 20점에서 25점을 차지하는 걸 버려버리면 뭘 가지고 학기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게 한 개도 없고 다 접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자,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공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해야 될 게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이거는 뭐 당연히 문항수가 그지? 출제 문항수가 평균 8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홀해 갖고는 점수 딸 게 없지 않습니까? 영역도 방대하면서 원리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 이제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할 부분이 투자론이고 여기에 못지않게 이제 이 감정평가론도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소홀해 갖고는 점수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지? 그래서 세 번째가 요겁니다. 경기이론 중에서도 수요공급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변동은 그다지 크게 뭐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수요공급 이론이 학창시절에도 수요공급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운 사회 시간에 배운 수요공급하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 접목하는 수요공급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차원이 그죠?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이론 중에서도 수요 공급 이론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세 개의 우선순위를 딱 두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 세 개 파트가 거의 20개 정도, 20문제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전체 범위에서 저 세 개의 영역을 해결하면 공부의 반이 해결됐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수업만 쭉 듣고 따라오셔도 다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개론이라는 과목에서는 세 개의 영역을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1년을 보내시면 결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1편에 총론 부분을 다룰 건데 교재는 그게 뭐 페이지 모르겠다 16페이지인가 제일 처음에 부동산학 총론해 가지고 페이지가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16입니까? 그거 펴 놓으시고 책 안 보셔도 돼요. 책 보시지 말고 책 보실 때는 나중에 이거는 지금 예비 교재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건 예비 교재니까. 자, 중개사 공부를 할 때는 노트가 있으면 안 된다. 응? 노트가 있으면 안 돼. 처음에는 2달 동안 노트 잘 갖고 와. 근데 했던 걸 또 반복하잖아, 2달씩. 그럼 처음에 했던 거 다음에 또 하기 때문에 그죠? 기재가 돼 있거든. 그럼 기재를 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그다음부터 안 갖고 다녀요. 나중에 어디 간지도 없어, 노트가. 그러니까 노트가 없으면 안 돼요. 필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기된 내용은 내용을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될까? 내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책을 노트화하라. 어이? 책에 직접 필기를 하셔야 돼. 관계되는 페이지에다가 16페이지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면 16페이지에 필기하고 18페이지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나오면 18페이지 해당 페이지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필기를 하셔야 된다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이 책은 11, 12월에 쓰고 버릴 책이거든요. 진짜 공부할 책은 12월 말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필기를 하셔. 이따 공짜로 준 거다. 반품 안 해도 됩니다. 다 막 써요. 괜찮아. 등록 안 해도 돼. 써요. 연습해. 노트 하지 말고 책을 노트화하면서 책에 필기하는 훈련을 하시고 이 책은 연습 교재로 필기하는 연습 교재로 활용을 하고 12월 말에 싹싹이 버려요. 1월 달부터 그래서 새 책을 받잖아, 기본서를. 그럼 기본서에 제대로 된 필기를 하셔야 돼요. 1년간 공부할 책이 기본서니까. 그래서 기본서에 제대로 된 필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연습용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책에 막 쓰고 낙서도 하고 그리고 12월 말에 싹싹이 버리세요. 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 책에 직접 필기를 하는데 지금은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지만 책을 안 보셔도 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죠? 이 학문이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고 1년에 어디에 그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될지는 여러분이 이제 대충 파악을 했죠. 자, 이제 우리 과목 이름이 부동산 학개론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 부동산은 용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데 뭐 늘 입에 담고 있는 용어가 부동산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요즘 또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부동산이 돈벌이 수단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부동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겠죠. 용어는 많이 쓰지만 부동산이 뭔지는 잘 몰라요. 만약에 부동산이 뭐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야? 답을 한번 해봐.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답을 하셔야지. 생각하는 대로. 부동산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런 뜻이잖아, 그지?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통틀어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빼면 이제 동산이 되는데 나중에 민법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민법 99조 1항 99조 우리 민법에서 99조부터가 시험 범위예요. 99조부터가 시험 범위인데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99조 2항은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부동산과 동산이 그죠?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니까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 자, 이 부자를 빼고 동산 그러면 움직이는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동산, 움직인다는 뜻이다 말이야. 움직인다,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지. 들고 다닐 수가 있고 이동이 가능하면 동산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그랬으니까 이동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돼 있다? 고정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동되지 않게 고정된 물건,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우리가 통틀어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우리가 구분하죠.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동이 가능하고 움직인다 그러면 동산, 이동되지 않고 고정돼 있다,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면 부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동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달라요. 법률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할 때는 공시방법입니다. 공시방법. 이 공시라는 말이 또 그냥 2차 과목 중에 공시법이라는 법이 있죠. 우리 시험이 어떻게 구성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차 과목에 뭐가 있고 2차 과목에 뭐가 있고 또 1차가 민법하고 학개론 저 두 과목이 1차 과목이죠. 그다음에 2차 과목이 중개사법, 공법, 그리고 공시법, 시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2차 과목 중에 이제 공시법이라는 게 이 공시에 관한 법을 다루는 거죠. 공시가 뭡니까? 공공연하게 알린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 내가 어떤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 그죠?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 것이다 하고 남에게 널리 표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우리 정혜 씨 앞에 보면은 백정혜 씨 앞에 보면은 필통도 있고 물통도 있고 그죠? 또 물도 한 통 챙겨왔네. 저 가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저 물건들은 이동이 가능하죠.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근데 저걸 누가 지금 정혜 씨가 딱 그 지갑 담겨 있네요.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 근데 이건 전부 지금 백정혜 씨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건 저 사람 거다고 인정을 해줘 버리죠. 그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 벨트라든가 뭐 넥타이라든가 이건 제가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건 저 사람 거야 하고 인정을 해주지. 그러니까 이 이동이 가능하고 움직이는 물건, 동사는 그죠? 내가 차지만 하고 있어. 내가 딱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내 것이다 하고 남에게 널리 표시하게 되는 거야. 내가 차지하고 있다. 이걸 이제 점유라고 하는 겁니다. 점유. 내가 지금 물건을 차지하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내가 이 물건을 점유하면서 그냥 차지하고 있으면 이건 내 것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물론 배우겠지만, 근데 우리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닐 수가 없지.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점유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내가 토지를 하나 취득해가지고 땅을 하나 샀는데 내가 차지하고 있을 때는 내 거야. 근데 화장실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앉으면 남게 된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점유로 공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하면 딱 하는 거 있지. 뭐 합니까?
등기 다 알죠, 그죠?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유로 공시를 하면 동산이 되는 거고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를 하면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 부동산이 뭡니까? 그럼 둘 중에 한 개 답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이 뭐냐? 움직이지 않는 물건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 이것도 답이 되겠죠, 그죠? 등기나 등록을 해둔 물건은 부동산이 되고 점유로 이게 내 것이다 하고 표시를 하고 하게 된다. 그러면 동산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물건이다 그래도 맞고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그래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과목을 배우니까 그지?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대충 알아야 되겠고 부동산을 한자로는 이렇게 표기를 했어. 근데 한글로는 또 부동산 이렇게 적는데 이게 세 글자야. 영어로는 그럼 영문으로는 부동산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부동산을 표기하는 용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리얼티라는 용어도 쓰고요.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리고 또 리얼 프로퍼티. 리얼 프로퍼티도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리얼티든 뭐 리얼 에스테이트, 리얼 프로퍼티 전부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통용하는 용어는 리얼 에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리얼 에스테이트는 영어하고 스페인어하고 합성어예요. 근데 그냥 보통 우리가 영문으로 부동산을 표기할 때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부동산이고 이것도 다 부동산이지만 가장 많은 표기가 리얼 에스테이트다. 이 정도는 이제 참고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리얼 에스테이트의 머리 글자를 그죠? 따가지고 RE로 이렇게 대문자로 적잖아요. 리얼 에스테이트를.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학이라는 뜻이에요.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 학이다 이런 뜻이고 리얼 에스테이트의 머리 글자를 이렇게 소문자로 RE로 표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동산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필기를 할 때 한글로 이렇게 부동산 적기도 하지만 그죠? 보통 영문으로 이렇게 R이라고 적거든요. 그러면 이게 리얼 에스테이트의 머리 글자를 딴 부동산이라는 뜻이구나 이걸 알고 수업을 들으라는 뜻이다. 오케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배우니까 그죠? 혹시 영문으로 이렇게 R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요 리얼 에스테이트의 머리 글자를 딴 부동산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여러분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명함파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 뭐 공인중개사 딱 이렇게 해서 박정옥 이렇게 명함을 파셔야 되죠, 그죠? 한쪽 면은 한글로 파고 뒷면에는 이제 영문도 파셔야 돼요, 영문으로. 앞으로 이제 국제 시대가 되면서 그죠? 부동산 시장도 개방이 되고 하면은 외국 돈이 물빌듯이 들어올 거고 또 부동산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도 남구 봉독동에 가면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봉독동에 있는 분들이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부동산을 하는데 그 봉독동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 지금도 계세요. 탑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 탑 부동산. 근데 그 탑 부동산 사장님이 해마다죠. 올해도 전화가 한 15통 정도 왔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 합격해서 제발 몇 명만 보내달라. 갈 사람이 없어요. 미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한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 영어를 뭘 할 줄 알아야 가지. 수입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미군 대상으로 하는 업은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군들한테 이제 매매를 하거나 임대하는 거죠. 보통 그런데 그 수수료 자체가 우리 국내에 제공하는 수수료하고 다르게 제공합니다. 미군들한테 하는 거나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벌이가 되는데 한번 가보려면 뭘 영어를 할 줄 알아야 가지고 그걸 확 내는 되죠. 영어도 뭐 별것도 없어요. 10마디만 배우면 합니다. 10마디만. 잘 모르잖아, 그죠? 이러면 돼. 바디랭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디랭귀지가 죠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야, 뭐. 진짜 도저히 볼 생각을 했는데 도저를 안 하라 그러더라고. 겁이 나가지고. 관심을 한번 가져봐요. 내년에 합격하고 내 돈 좀 벌게 봉동 가서 일할래. 바로 취업시켜줍니다. 그냥 실무교육 살딱 끝나면 바로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도 연락 와요. 지금도. 또 연락 와가지고 올해도 또 보내달라 그러는데, 그죠? 그 자기 아드님도 그 뭐 공인 회계사면서 중개사 자격증 땄고 아드님은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고 따님이 이제 한 30년을 데리고 보조로 쓰고 있는데
딸을 갖다가 자격증을 따게 하려고 그러는데 따님이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가요. 그래가지고 꼭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전화와가지고요. 원서는 냈는데 뭐 한 개 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특강 언제요? 이러면서 일주일 전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분이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재산이 있는 분입니다. 실제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이 그 할머니가. 근데 재산 정말 많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처음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무실 한 게 이런데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남은 자격증을 빌려서 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따고 회계 업무를 하다가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죠. 자격증을 한 게 따드린 거야. 그래 아들 자격증도 걸고 다른 사람 자격증도 걸어놓고 지금 하고 계신데 실제 실무적으로 일을 하실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개사가. 근데 보내줄 사람이 없는 거야. 협회도 광고 내고 해도 아무도 연락도 안 온대요. 미군 대성을 한다 그러니까 아예 겁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년에 자격증 따면 학교에서 발표할 때까지 한 달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영어학원 등록해갖고 10마디만 딱 배웠을 까요? 10마디만 배우면 다 한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수입이 한 5배 됩니다. 우리 일반 중개사 하는 것보다 그 미군 대상으로 하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5배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니까. 왜 안 합니까? 관심 좀 가져봐라. 알았죠? 네, 내가 시간만 있으면 거기 가서 당장 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면. 자, 명함으로 이제 공인중개사를 파야 되죠. 그럼 명함 팔 때 이 사전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찾아도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부동산이 리얼 에스테이트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물론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협회에 등록된 중개사가 있고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등록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대접도 다르고 부르는 호칭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를 표현할 때는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다음에 대리인을 붙입니다.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요 의미라도 이제 알아놓고 나중에 자격증 명함 팔 때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공인중개사 영문으로 파주세요. 명함집 아저씨 모릅니다. 전혀 그런 거 사진에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공인중개사 누구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참고로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건 알아두는 게 좋고요. 뭐 시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부동산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가장 먼저 우리 교재에서 익혀야 될 용어라는 게 있어. 익혀야 될 용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죠?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 가지고 내가 여유돈이 한 2, 3억 있다. 이렇게 해서 그 2, 3억 있는 여유돈으로 부동산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요즘 뭐 대구에 여러분들이 여유돈 있어서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대부분 주부들은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여성분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대구에서는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수성구로 가야 돼. 수성구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데가 달수구도 몇 개가 있죠, 그죠? 근데 아파트는 다 가격이 오르고 그런 건 아니고 단기 투자 대상으로는 아파트가 좋습니다, 실제는. 근데 이미 대구도 공급률이 지금 뭐 이미 초과 공급 상태에 있고 물량이 남아도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공급되는 아파트라고 다 그죠?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이런 건 아니야. 미분양되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할 때 잘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은 왜 아파트가 가격이 단기에 또 최근 한 6개월 동안 올랐죠. 많이 내리다가 그걸 다 해보고 이미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 이제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에 그죠? 그 후폭풍이에요. 그런 거지.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급등 가격도 많이 형성됐고 오래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되고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가져봐야 돼. 아파트보다는 토지라든가 그죠? 지금은 상가 같은 거는 관심 가지는 순간 그냥 큰일 나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익을 절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데는 절대 지금은 관심 가질 시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좀
그냥 던져놓고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던져만 놓고 있어도 돈 벌 수 있는 거는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좀 관심을 가져보기를 당부를 드리고, 만약에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혹시 그래, 이제 이건 수업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만약에 내가 여유돈이 좀 있어가지고 뭐 아파트를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해보자. 에? 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개 사서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 살 때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아파트를 사겠지, 그지? 생각나는 데 한번 얘기해봐. 내가 아파트를 산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걸 고려한 후에 투자를 결정하겠다.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겠다. 뭘 최우선으로 고려할 겁니까? 뭐라고? 학군. 성계 씨는 애가 그리 커요? 애가 없다고? 애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학군을 참. 학군 같으면 그러면 학군은 어디로 가야 돼? 수성구 가야지. 수성구가 선호되는 이유가 학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달서구도 이제 지금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이 생기고요. 상당히 학군도 좋아졌어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달서구가 얼마 가지 않아서 수성구를 능가할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2의 수성구가 달서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달서구민 아니면 달성군민이죠, 대부분. 수성구에서 오신 분 있어요? 그럼 오늘도 수업 새로 해야 돼. 달서구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입니다. 상당히 달서구는 최근에 많이 성장한 지역이죠. 그리고 또 이 주변에 특히, 그죠? 이 달서구에서 핵심이 되는 근역에 살고 계시잖아. 우리가 이 바운다리 내에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학군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달서구 학군이.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고려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까 교통, 교통도 중요하죠. 당연히 역세권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지역이 좋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선택하실 때도 최우선으로 고려 대상이 진짜 교통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 근처라든가, 그죠? 버스 정류하고 좀 가까운데 그런 데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초역세권, 보통 도보로 지하철역에서 걸어가지고 3분에서 5분 사이 거리 같으면 역세권 아닙니까, 죠? 나중에 역세권이라는 용어도 배워요. 역세권이란 큰 환승센터, 우리 동대구 환승센터 아시죠? 환승센터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규모가 큰 지하철역, 그 지하철역에서 반경 1km 이내를 역세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경 1km 이내. 그 민간 임대주택 특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이라는 용어가. 주요 시설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역세권으로 표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범위를 50% 내에서 증가시킬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야, 이 개론 시간에. 그러면 이제 증가하면 1.5km겠죠, 반경 1.5km 이내를 역세권인데, 실제는 1km나 1.5km 이내지만, 그죠? 1km 해봐야 1000m 아닙니까? 1.5km 같으면 1500m고, 그죠? 그런데 1000m, 1500m가 도보로 걸어서 보통 7분 정도 거리, 7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면 도보로 3분에서 5분 같으면 초역세권이죠, 초역세권. 지하철역에서, 그죠? 그러니까 보통 도보로 한 10분 이내 거리 같으면 역세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좋은 데죠. 편하니까, 교통이, 그지? 이것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 빨리.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생활 편의. 참, 뭐가 있으면 생활이 편리한데? 백화점이라든가. 알았습니다. 주위 환경. 또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편익 시설이 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고, 동사무소 가깝고, 예를 들면, 그죠? 시장 가깝고, 백화점도 가까이 있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여튼 저 결혼했어요. 그래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지,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거 말고 더 따진 게 또 있어. 당연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또 없어, 이제. 세대수, 그래. 당연히 세대수 많을수록 좋죠. 세대수. 그래. 내가 해볼까? 대구 사람들이 고층을 좋아하더라고요. 저층보다는, 그죠? 전망이 뛰어나니까. 조망권. 요즘 조망권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죠. 이런 것도 따지죠. 그 다음에 또 방향도 따지죠. 남향 선호 안 합니까? 그죠? 북향보다는 남향, 햇빛 잘 들어오는 남향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리고 이제 평수도 따질 것이고, 그죠? 평수도 따지고,
뭐 그다음에 건축 연도도 한번 따져보고 지은 지 3년 지난 거고 37년 지난 거고 살래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면 3년 지난 거 사지 27년 37년 지난 거 사겠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세대 수도 물론 그죠? 뭐 500세대보다는 1000세대 이상 되는 대규모 단지가 훨씬 좋죠. 그걸 더 선호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도 따져봐요. 그리고 또 참 아파트를 산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네. 살 때 집에 안 가봅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어디 균열이 생겨서 물 새는 데 있는지, 곰팡이가 피해 있는지, 싱크대 물은 잘 나오는지 점검 안 합니까? 그거 하잖아. 그게 뭐야? 기술적인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거 따져봐야지 당연히. 실제 이제 제일 먼저 고려할 게 이런 것들이겠지,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도 있죠. 자, 가격이 얼마인가? 내가 지금 가진 돈이 3억이라, 그지? 3억인데 현금을 3억 갖고 있으면 얼마짜리 정도는 봐야 돼요? 한 5억짜리 정도는 봐야 돼요. 왜냐?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야. 부동산은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채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제 내 돈을 좀 줄이고 이자를 좀 싸게 주면서 부채를 활용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수익률이 더 증가하는 거야. 이걸 이제 지렛대 효과라 하거든요. 나중에 다 개론에서 배울 겁니다. 이런 지렛대 효과가 있으니까 부채 여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 돈만 주고 5억짜리 아파트를 현금 5억 주고 사는 사람도 있어, 내 돈으로. 팔 때 힘들어. 그죠? 대출을 좀 끼고 있어야 사는 사람이 변하잖아요. 자기 돈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또 금리가 싸잖아. 그죠? 요즘같이 이자 쌀 때 지금 실제는 투자의 가장 적기라고 보면 됩니다. 싸게 돈을 빌려서 살 수 있잖아. 그죠? 예전에 우리 서울 살 때, 제가 서울 살고 할 때 이율이 12%였어요. 지금 뭐 대출 이자 해봐야 3%대 아닙니까, 이제? 예전에 3분의 1, 4분의 1 수준인데 지금이 얼마나 좋은 적기입니까?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내 돈뿐만 아니고 남은 돈을 더 많이 들여서 그죠? 은행 돈으로 내가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대도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활용 여부 요것도 따져봐야 되고 부채를 또 활용하면 금리 이자는 몇 프로 줄 건지 이것도 따져보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야? 내가 3억에 샀다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팔 때 2억 2천에 팔 겁니까? 3억에 샀으면 4억이나 5억에 팔 수 있는가? 이걸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뭘까요? 공부한 사람 빨리 얘기해봐. 여기 공부했던 사람 많이 있잖아. 또 썩이지 말고. 우리 학원에 처음 온 거지 공부를 처음 한 건 아니잖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요즘 대부분 그래. 공부 처음 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이란 뜻이에요. 다른 데서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가? 그제? 3억에 사서 4억, 5억에 팔 수 있는가? 이게 투자 가치죠. 이런 것도 따져보겠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아까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 그랬지? 근데 부동산은 등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뭐 봐야 돼? 등기부 띄봐야지. 그죠? 실제 아파트에 갑이 살고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그죠? 내 집이다 그래. 그래서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을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불일치 했죠. 권리관계에 하자가 생겼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잘못했다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진짜 근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을 거니까 실제 소유자는 갑이라 지금 갑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집이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을이 소유자로 등재가 돼 있어. 등기부상에. 근데 이 아파트를 계약을 안 할 수 없는 처지다. 꼭 사야 될 처지라면 계약은 누군가가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갑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을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등기부에 등기된 을. 그 아파트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제 소유자인 각각 계약을 해야 돼. 자, 나중에 이제 2차 과목을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워서 그래요. 2차 과목을 안 배워서 그런데 2차 과목 중에 공시법이라는 법이 있죠. 공시법. 그게 공시법이 또 등기법하고 지적법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근데 그 등기법에 보면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거다. 나중에 배운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부를 믿고 신뢰한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부가 등기부에 을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실제 을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이? 등기부는.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럼 누구하고 실제 소유자는 각각 계약을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자 이제 오늘 또 들고 싶은 말씀. 자 중개송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는 게 뭐냐. 내가 사회에서 배운 지식이 있어. 사회에서 습득한 지식, 그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너무나 어긋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지금도 그렇죠, 그죠? 빨리 고쳐야 돼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야. 에? 그런 게. 선의, 악의, 선의가 좋은 뜻, 악의가 나쁜 뜻, 이렇게 생각했든지 전혀 의미가 그게 아니라니까. 선의는 몰랐다. 악의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이걸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져 앞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 등본, 이 등기부 등본이 이제 딱 떼보면 각구, 을구, 표제부 이렇게 있고, 표제부에는 이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부동산이 어느 지역, 어떤 동, 어느 몇 번지에 있는 몇 제곱미터의 아파트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건축 용도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사항이 표제부에 기재가 돼. 그다음에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자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소유자가 누군가, 소유권이 어떻게 갑에게서 누구에게 계속 이전되어 왔고, 뭐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을구에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주인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은행에서 1억 빌려 썼다. 그러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겠죠. 그 이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다른 권리잖아, 그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을구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보면은 소유자가 누구고, 이 사람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얼마 빌렸었고, 돈을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걸 봐야 혹시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온전하게 소유권을 또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는가, 권리관계에 하자 유무, 그 다음에 또 뭐 담보물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런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압류나 가압류 등기는 안 돼 있는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등기부상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새들어 살고 있는 임차권자가 있는지, 혹시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자, 부동산 한 개, 아파트 한 개에 투자할 때만 해도, 그죠? 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아파트 하나 사기 위해서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뭘 설명하기 위해서냐. 우리 부동산에는 우리 주변에, 부동산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그죠? 보자. 이거는 기술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 또는 물리적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우리 부동산에 존재하는 세 가지 측면 중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 측면이 되는 것이고, 뭐 돈하고 관련되는 거 있죠, 그죠? 돈하고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경제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법하고 관계되는 거, 법률적인 이 권리 관계라든가 이건 다 법이니까 이런 게 법률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부동산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합치잖아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합쳐가지고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접목시킬 용어다. 복합 개념이 뭐냐? 부동산의 3대 측면을 뜻한다. 이렇습니다. 3대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을 복합 개념이라 한다고요. 부동산의 3대 측면을 복합 개념이라 한다. 3대 측면이 뭐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렇게 3대 측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을 복합 개념이라 한다. 용어를 한 개 습득하자는 거다. 제일 먼저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를 먼저 딱 알아두고요. 복합 개념이란 뭐다? 3대 측면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 근데 3대 측면이 뭔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란 말이야. 그럼 복합 개념이 뭐냐? 부동산의 3대 측면을 말한다. 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포괄한 개념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된다. 세 가지 측면을 합쳐서 복합 개념. 오케이? 요 용어를 한 개 습득해 놓고 항상 우리 부동산은 3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이 있으니까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을 3대 층에서 다양하게 분류하게 됩니다. 3대 층에서는 부동산을 다양하게 분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분류하는가? 10분 뒤에 알아봅시다. 좀 쉬었다가.